인스티튜션 여기 나냐 무한도전 토토가 한물간 스타일 뽐내다간 바로 골로가 에이 그 옆에 앉아있는 타블로 형아 난 너에게 피곤한 존재지. 네, 여기서 블랙넛이 타블로에게 말한 What Becomes는 누구이며 이 이름을 듣고 타블로는 왜 터진 걸까요? 이 가사 뒤편에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하자면 2007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당시 타블로는 대중적 인기와 뮤지션으로서의 인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연예계에 몇 안 되던 인물이었어요. 특히 사실 리메이핑 더 휴먼 소울은 에픽하이를 언더오버 가리지 않고 사랑받게 해준 아주 불후의 띵작이었고요. 또 여기에 얹어진 타블로의 기미가 아닌 고학력 백그라운드는 그를 연예계의 오피챔 중에 쌉 오피챔 반열에 올려놨죠. 근데 이게 잘나도 너무 잘나면 누군가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사기도 하잖아요. 애석하게도 이때 타블로가 그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형님이 처음 학력 위조 의혹을 받은 건 공구 시즌 무렵이었어요. 당시 연예계 학력 위조 파문과 더불어 타블로가 예능 나와서 한 말들이 좀 이상하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해서 김아무개 씨가 스탠퍼드 졸업자 명단에 타블로 이름을 쳐봤는데 그의 이름이 없던 거였죠. 뭐 결론 스포부터 하자면 이는 타블로의 필명과 본명이 달라서 생긴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근데 이를 처음 제기한 사람은 옳다구나 싶어서 이걸 꾸준히 이곳저곳에 퍼날랐고 그 말이 홀려 그에 동참한 이가 바로 What Becomes였죠. 이 사람은 당대 핫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양산해요. 방구석 57세 악플러였는데 때마침 이런 의혹을 받던 타블로가 자기 레이더에 걸린 거예요. 이에 그는 대충 심증으로 잡히는 것들을 짜깁기해서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뇌내망상을 댓글로다가 뿌리고 다닙니다. 물론 이때 타블로는 악플로 활개를 치던 이 What Becomes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해요. 그러나 본인 입장에선 이건 그냥 개혁가에 불과했으니까 막 적극적인 초동대처 대신 개인적으로 해명하는 선에서 정리를 했죠. 뭐 일 더 키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다르게 그 날조의 수위와 양이 점점 불어나자 소속사 측에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인 메일을 통해 압박을 넣었죠. 계속 그따구로 키보드질 이어가면 고소미로 답해주겠다고요. 뭐 보통 상대 측에서 이 정도 스탠스로 나오면 바로 도개 잡았고 물러날 법도 한데 이 What Becomes 뭔깡인지 오히려 더 당당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기가 학력 위조범한테 정의 구현을 조질라 하는데 그 정의의 사도의 입을, 아니 손가락을 틀어 막는다며 사건에 관심 있어 하는 대중들에게 감성팔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What Becomes에게 동화된 몇몇 이들은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 무슨 종교단체 교주처럼 섬기기 시작했고, 그중 유달리 그에게 빠져든 한 사람은 온전히 그만을 위한 악마의 투기장을 열어줍니다. 그게 바로 모든 원흉의 시발점 타지뉴였죠. 누구는 열심히 그 비싼 돈 써가면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잠 못 자가면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 무슨 힙합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한국 와가지고 유명해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러면 너무 의혹이 짙기 때문에 정말 허탈해질 것 같습니다. 개설 5개월 만에 회원수 20만을 돌파한 타지뉴는 타블로의 삶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어요. 그의 재학 시절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의 발언과 행적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가며 학력 위조에 근거랍시고 카페에 마구잡이로 올렸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묘하게 설득당한 타지뉴의 주축 회원들이 뭘 말하는지 궁금해서 카페에 가입했다가 그들의 주장에 본인도 모르게 끄덕거린 사람들도 오지게 많았어가지고 타블로는 이때부터 거의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물론 타블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고 MBC 스페셜 제작팀과 협력해 스탠포드대에 직접 찾아가서 재학 시절 당시 교수, 행정직원, 동문들의 증언들도 확보를 했죠. 근데 이 광기의 집단은 눈 감고 귀 막고 저것들도 다 위조야를 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타지뉴의 의혹 제기, 타블로의 해명, 다시 타지뉴의 의혹 제기란 회전 초반 무한 루프가 설계된 겁니다. 나아가 이들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타블로의 학력과 국적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며 되려 본인들이 수사일을 요청했어요. 이런 타지뉴의 비상식적인 걸 넘은 반인륜적인 행동에 타블로는 결국 결단을 내리기로 해요. 추리고 추려서 리스트업한 타지뉴 회원 1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이렇게 해명해도 저렇게 해명해도 다 안 믿어주니까 그 광기를 멈추기 위한 최후 통첩을 날린 거죠. 네, 그렇게 악플에서 시작돼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장된,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거였는지 알 수조차 없던 이 마녀 사냥은 무려 7년 만에 타블로의 승리 아닌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사건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타블로는 극한의 외로움을 느꼈다 해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화두가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정치계로까지 확산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목소리를 내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니까요. 하지만 이때 주위 시선 싸그리 무시하고 타블로한테 먼저 손을 뻗은 단체가 바로 YG였다 하죠. 뭐 이때 당시 YG가 본인과 아무런 접점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나중에 거기에 소속될 거란 생각은 0.00001%도 안 했대요. 뭐 추측컨대 YG는 음악적으로 미국 메인스트림 트렌드에 매우
매우 민감한 회사지만 에픽하인 본인들 고유한 깔로 승부하는 팀이면 팀이었지 어떤 시장 동향에 따라 음악을 결정하는 팀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랬던 타블로와 YG를 연결시켜주는 몇 가지 순간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우울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 타블로는 아내 강혜정 누님의 소개로 YG 대표 양민석을 만나 막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타블로는 음악을 해야 행복해진다는 충고였다 하죠. 뭐 이 별거 아닌 듯한 말 한마디에 타블로는 큰 힘을 얻어서 YG행 탑승열차의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그러다 언제 한 번은 양현석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형님이 지금 작업 중인 거 듣고 싶어가지고 몇 개만 해서 보내달라 했나봐요. 마침 이때 타블로는 양민석 아저씨의 조언과 더불어 자신의 피폐해진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꾸준히 만들고 있었고 그렇게 작업이 얼추 마무리된 노래 몇 곡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듣고 난 양현석 PD가 단순한 감상평 수준이 아닌 거의 정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심층 분석한 수준으로다가 음악에 대한 평을 남겨줘서 타블로 YG랑 일하고 싶은 마음이 치솟았다 하죠. 그렇게 주변의 자본보다 음악가로서의 본질을 믿어준 YG의 무한 감동을 느낀 타블로는 곧바로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서 약 한 달 뒤 타블로는 팀 에픽하이가 아닌 솔로로서 첫 번째 앨범 10꽃을 들고 옵니다. 이 앨범에 담긴 곡들과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저 복잡한 생각들과 감정들을 좀 견뎌내기 위해서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흥얼거림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앨범이 될 줄은 몰랐어요. 먼저 두 갈래로 나뉘어진 앨범의 파트 1에서 타블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이고 침잠된 가사를 적었어요. 슬픔으로 잠식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집을 시작으로 믿었던 주변인들의 태도 변화에 대한 소외가 담긴 나쁘다, 홀로 동떨어진 감정에 사무쳐 있는 에어백, 누군가를 쉽게 통제하려 드는 것을 거부하는 밀물, 아내와 새로 태어난 딸에게 전하는 밑바닥에서까지 타블로는 마음속 깊게 가라앉은 감정들을 끌어모아 하나하나 조각내서 5트랙에 흩뿌린다. 그 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스토리텔링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식으로 정말 이 형님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죠. 거기에 절절한 목소리로 곡에 힘을 실어준 이소라와 나얼을 비롯한 국내 소울보컬계 최고 권위자들의 참여는 이런 컨셉 앨범의 매력을 극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블로의 이 같은 피처링 섭외는 앨범 책임자로서 상당히 영리했다 볼 수도 있고요. 본인 능력 외의 것을 월등하게 메꿔줄 수 있는 천상계 형누님들을 최적의 자리에 배치한 셈이니까요.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모두 내가 변했대 잠정이 많았던 내가 언젠가 좀 차가워졌대 내게 외로움은 당연해 과연 내 곁에 누군가 있다고 해서 나눠 가질 내가 있을까 너에게 삽을 건네준 손이 손가락질해 스스로 무덤 판거래 좁은 방에 낮은 천장이 하늘이란 게 내가 너의 우산이자 비란게. 근데 이제 파트 2로 넘어와서 타블로는 내면 세계에 매몰된 파트 1에서의 작법과 다르게 자기 목소리를 세상으로 꺼냈어요. 매스미디어를 향한 격조 있는 비판으로 일관하는 디어TV 해열과 사회적 문제를 들춰내며 계층적 약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출처, 앞으로의 활동 의지와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담은 고마움순 같은 트랙들을 통해 타블로는 자신이 더 이상 웅크려 있지 않겠다는 작지만 강한 뜻을 내비쳤죠. 그래서인지 이 형님은 두 파트에서 서로 각기 다른 랩을 구사했습니다. 파트 1에선 다소 먹먹한 비트 위에다가 가사 안에 응축돼 있는 처연한 감정들을 아주 절제하면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랩은 최대한 가사를 전달하는 역할로서만 쓰였어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랩에 개성이 없다 들릴 수도 있었죠. 근데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타블로의 매끄러운 플로우가 일정한 감정선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파트 2에선 장르적 요소가 보다 살아난 프로덕션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가사가 주를 이뤘다 보니까 그에 따라 타블로는 랩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한 구조를 지닌 라임 스킴을 바탕으로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플로우는 랩의 텐션감을 한순간도 잃지 않게 벌써 끝까지 이어가게 만들었죠.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은 파트 1 못지않은 국힙 최고의 문학 만당군 같은 면모를 과시했고요. 물론 이 파트 2가 유기성이란 것에 있어선 파트 1에 못 미쳤던 게 팩트긴 하지만 그 점만 살짝이 눈 감고 지나가면 앨범을 그냥 통으로 휙휙 돌리기에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란 건 걷는다고 가는 게 사람은 숨을 쉰다고 사는 게 아닌 걸 이제 아는데 내 몸을 감싸주는 따뜻함 마저 역시 출처는 구덩이에 가득한 피와 뼈더미 If heaven is a show, well televise me But I won't lie my way and no faking IDs 99를 놓쳐도 사소한 일에 크게 감동하기에 난 웃고 있어 내게 죽고 싶어란 말 Now let it be 텅빈 끝장에 영화처럼
이 앨범이 열꽃인 이유는 타블로가 딸 하루에 몸에 열꽃이 핀 걸 봤는데 이 열꽃이 의미하는 바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일치했기 때문이라 해요. 열꽃이 올라오는 시기는 몸이 가장 아플 때, 피부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증상인 동시에 발열이 호전되는 신호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블로는 이런 생각이 난 거죠. 이 열꽃처럼 사람들이 작은 희망과 행복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마침 이게 자신의 상황과 결부되기도 하고 향후 나올 앨범 제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해서 앨범명을 그렇게 지었다 합니다. 이처럼 타블로는 본인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개인적 일화를 보편적 감상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정말 본인이 왜 세대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사랑을 받는지 이 열꽃이란 작품으로 그 이유를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열꽃에 더 애착이 가고요. 비록 그 당시 타블로가 느낀 통증의 역치가 얼마나 높았을지 이 앨범을 아무리 수십 번 들어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이런 열꽃이란 작품을 만들었던 것 자체가 이 형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그의 솔로 앨범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부디 음악만큼은 지금처럼 3인조 트리오로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